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11번째 책 맛보기입니다. 최참판댁이 부자가 된 계기와 부를 지켜온 내력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제목은 부를 축적하고 고수한다는 것에 대하여입니다. 최참판댁은 강포수가 귀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싹 틔운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강포수는 귀녀에게 고운 저고리 옷감을 추석 선물이라며 멋쩍게 내밀기도 했습니다. 귀녀는 다른 사람 몰래 먹을 것을 강포수에게 뒤밀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무렵 강포수가 생각하는 내외간의 정이란 남남으로 쉽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내외간의 정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는 기 내외간 정이 아닐 끼구마. 한 목심 걸어놓고 한 골수로 쏠리는 그거지. 주로 산에서 동물 세계와 친숙했던 강포수는 동물 짝짓기와 인간 내외간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짝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기까지 하는 그런 동물을 본받아서 닮아야 한다는 걸까요? 언젠가 산에서 보았던 어떤 암수동물의 외골 사랑 이야기를 강포수는 행복한 듯 슬픈 듯 들려줍니다. 요새는 와 그런지 그 생각이 문득 나누마요. 옛날에 나는 고라니 한 마리를 잡았는데 말입니다. 그게 암놈이었소. 거참 희한한 일이었소. 다음날 고라니를 잡은 자리를 지나갔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암놈 피가 흐른 자리에 수놈 한 마리가 나자빠져 죽어 있더란 말입니다. 총 맞은 자리도 없고 멀쩡한 놈인데 그게 다 허참 그게 다 음양의 이치 아니겠소. 강포수와 귀녀는 끝내 내외간이 되지 못했고 이제 최참판댁에는 최씨성을 가진 남자는 없습니다. 최씨성을 가진 마지막 핏줄은 7살 난 여자아이 서희 단 한 명뿐입니다. 서희는 그 전에 개미와 벌의 참혹한 격투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봉순이는 개미들을 죽이자고 했고 길상이는 벌을 구해서 꽃 속에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서희는 누가 이기나 끝까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서희는 자연에서 벌어지는 약육강식이 어떻게 끝장나는지 공부하고 싶었나 봅니다. 봉순과 길상은 벌에 대해 측은지심을 발동했지만 서희는 달랐던 것입니다. 젤력가의 핏줄은 승부에 남다른 호기심을 가지나 봅니다. 벌은 살아있는 놈이었다. 날개가 상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엉금엉금 기어가는 벌한테 개미네 댓 마리가 덤벼든다. 벌이 뒹굴어서 개미들을 떨쳐낸다. 사방에 나가떨어진 개미들은 미친 듯이 매물돌다가 그악스럽게 다시 덤벼든다. 잔인하고 무서운 악이다. 응원의 전령을 받았음인지 더 많은 개미들이 달려온다. 벌은 걷다가 뒹굴다가 걷다가 뒹굴다가 이젠 뒹굴기밖에 못한다. 걷지 못한다. 애기씨, 요놈의 개미 나쁜 놈이여. 지깁시다. 벌이 불쌍하여. 아니야. 누가 이기는지 볼 테야. 그런데 길상이 다가와 손가락으로 벌을 낚아챘다. 개미가 사방으로 흩어진다. 서희가 고함을 쳤다. 그러나 길상은 날개가 상하고 기진맥진한 벌을 소중하게 싸들고 가서 백일옥나무의 그 분홍빛 깔꽃 속에다 넣어준다. 꿀 먹고 정신 차리라. 발을 구르며 서희는 울부짖었다. 길상은 무정한 눈을 하고 울부짖는 서희를 쳐다본다. 서희, 봉순, 길상은 각각 다른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다채로움으로 인해 조화롭습니다. 재물, 예술, 종교 등 각양각색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말입니다. 서희는 이미 재물을 타고났으니 그 재물을 지켜내야만 하는 운명의 소유자입니다. 아버지는 살해당하고 어머니는 불륜사랑으로 도주를 했으니 고하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곧 할머니 윤씨 부인마저 돌아가실 것이니 어린 여자아이 혼자서 재물을 지켜내자면 버거울 게 뻔합니다. 위기를 감지하는 약자는 자기 생존을 위해 성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서희는 만 2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고글할 때마다 슬픔을 키워나갔다. 부친 죽음과 관련된 예법에 맞추어 온종일을 보내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과중한 것이었으나 대신 서희는 그런 것을 통하여 정신이 단련되고 생각이 제법 성숙해졌으며 이제는 의젓한 태도를 서희한테 볼 수 있게 되었다. 3년 탈상이 끝난 후 윤씨 부인은 서희와 함께 나들이를 갑니다. 최참판댁 소유의 전답이 있는 현장을 찾아 그 실정을 살피러 나갑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최참판댁 농토를 일일이 돌아보는 일은 고될 뿐만 아니라 침식도 불편할 터인데 서희를 동반합니다. 윤씨 부인은 자신이 영원히 서희 곁에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실을 서희에게 암시하고 준비할 따름입니다. 윤씨 부인은 최씨 집안이 무너질 것이요 양반 계급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 자기 자신에게도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초조하거나 불안하지가 않았다. 이제 겨우 서희는 9살이 아닌가. 앞으로 몇 달이 지나면 10살이 될 것이다. 그 어린 서희를 두고 불안을 느끼지 않는 자신이 스스로 이상해지기도 했다. 윤씨 부인에게 어쩌면 죽음은 고뇌스러운 이 생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윤씨 부인은 최치수가 죽은 후 두 아들 사이에서 조마조마하게 줄다리기 하던 시름을 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겨질 어린 서희에 대한 안쓰러움이야 없지 않지만 이제 어쩔 도리가 없이 늙어진 나이 앞에 섰습니다. 성이 다른 두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의 굴레, 부모 없는 어린 소녀를 지켜봐야 하는 할머니로서의 굴레, 권위와 재물을 유지해야 하는 최참판댁마님으로서의 굴레, 그 모두를 짊어지고 살기에 버거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윤씨 부인은 기운이 쇠잔해가는 자연의 이 마땅한 순리가 싫지 않습니다. 기꺼이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자기에게 최후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예감은 그에게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스스로 끊을 수 없었던 자기 목숨을 운명에게 내어 맡겼고 그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은 승리를 기다리는 것 같은 충족이 동반하는 감정이었다면 어린 서희에게는 가혹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윤씨 부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거대한 최참판댁 재물과 문벌에 대한 저주가 없었다 할 것인가. 의무의 무거운 짐을 저주하지 않았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들의 죽음은 모성의 눈물, 모성의 회한을 몰고 왔으나 그러나 의무의 짐을 얼마간 벗어넘겼다 한다면 그것도 서희를 위해서는 가혹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최칠수라는 자신의 핏줄이 사라진 마당에 윤씨 부인은 최씨 문중을 위해 헌신할 맹렬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최씨 문중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반추해보니 종의 신분과 다름없었음을 자각합니다. 그러니 윤씨 부인에게 죽음은 최씨 문중 노예에서의 해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씨 성이 아닌 아들 구천 즉 김환에 대한 죄책감에서 조금이나마 노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윤씨 부인의 친정은 박해를 받았던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또 윤씨 부인은 동학당 지도자 김계주의 아들 김환을 낳았으며 동학을 지지했던 문의원과 우관선사를 존경하고 자유로운 융보의 삶을 선망했습니다. 그러한 진보적 성향을 가슴 한켠에 품었던 여성이었기에 최참판댁마님으로서의 세월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윤씨 부인은 자기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으리라는 예감 아래 가엾은 환희에 대한 조처를 생각해보는데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최씨 가문에 머슴살이를 했다는 기분에서 엄청나게 불리어나간 재산의 일부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에 저항을 느끼지 않는다. 결국 자기는 최씨 문중의 사람이 아니었고 다만 타인 고공살이에 지나지 않았었다는 의식은 그의 죄책감을 많이 무마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나는 당신네 편의 사람이 아니여 나는 저 죽은 바우나 갓난할 멈 월선내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었소. 윤씨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자기 권위와 담력과 두뇌는 오로지 최씨 문중에 시종하기 위한 가장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윤씨 부인은 지주로서의 소임과 의무를 서희에게 물려줘야 하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신분제의 긴 역사가 와해되어 가던 19세기 말 시대적 조류를 읽었던 윤씨 부인이 최참판댁 재물을 관리하는 방법은 신분제가 분명했던 시절의 앞세대 최참판댁 여성들과는 다릅니다. 윤씨 부인은 과도기적 신분제 사회에서 지주로서 군림하려면 자기 스스로 거들먹거리며 내세우는 권위로는 역부족임을 합니다. 남이 세워주는 권위여야만 진정한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윤씨 부인은 지혜롭고도 현명하게 처신합니다. 윤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최참판댁 판도가 지도처럼 확실하게 그려져 있었으며 일기의 변화, 수학의 가감에 세심한 관심이 있었다. 설사 어떤 말음이 김서방을 속인다 하더라도 김서방을 통해 보고를 받게 되는 윤씨 부인은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오랜 세월 최참판댁 농토에 의해 살아온 말음들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윤씨 부인은 근동 어느 지주보다 관대하여 피가 나게 착취하는 일은 없었지만 대신 부정을 감지하는 예리한 그의 느낌에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 그때야말로 어느 어떤 지주들보다 가혹한 결단이 내려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치수의 고조부가 참판이었습니다. 참판의 종우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빌고 또 빌어서 그 덕분에 살림이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아들을 참판으로 만든 참판의 모친이 참으로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청산과부였는데 피나도록 노력하여 부와 권력의 기틀을 한꺼번에 확고하게 잡았으니 말입니다.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배고픈 사람과 시주승을 외면한 것은 별로 신기할 것도 없는 사례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갔으나 그렇기 때문에 최참판댁 내력은 전설이 되었다. 그것은 공공연하게 들추어질 수 없는 이 마을의 역사였는지도 모른다. 참판의 모친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 중 된장 속에 구더기를 빨아먹고 버렸다는 둥, 오밤중에 노비를 모조리 강가로 내몰아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 장에 가서 팔아오게 했다는 둥, 겨울이 되면 잠 한숨 자지 않고 방방이 돌아다니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못하도록 단속했으며 냉방에서 떨며 새우잠을 잔 노비들을
날도 새기 전에 두드려 깨워 장에 나무를 팔러 보내거나 산에 나무하러 보냈다는 둥. 매주수는 나름 매주 먹는다고 밥을 안 주었으며 김장 담글 때는 김치 먹는다고 밥을 안 주었다는 둥. 모두 지독한 구두쇠임을 나타낸 것들이었다. 이 정도면 있음직한 일이다. 그러나 황당무계한 얘기를 마을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 종년이 하도 배가 고파서 쌀을 씻다가 쌀 한 줌을 집어먹었더란다. 그것을 본 할망구가 방맹이로 종년 뒷꼭대기를 때리다 않카나. 사리동에서 그랬던지 종년은 그만 급사를 했는데 그 원기가 하나 있는 손주 그 시종자에게 붙어버린기라. 그 할망구는 죽어서 구렁이가 됐다 카더마. 이런 말이 최치수 증조모 귀에 들어가서 발설한 안악이 죽도록 맞았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내용보다 최신의 가문을 멍들게 한 것은 다음의 이야기일 것이다. 어느 해 마을에 들판은 누렇게 타버리고 강물은 말라서 고기들이 말라 죽는 무서운 가뭄이었다고 한다.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나동그라지고 그것을 파먹는 짐승조차 얼씬거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 최신의 고방에 쌓인 곡식은 굶주린 농부들의 전단문서하고 바꾸어졌으며 석섬나는 논 한마지기는 단몇 말에 적은 곡식으로 둔갑을 한 것이다. 농부들은 조상전래의 땅이 없어지는 서름보다 당장 목숨 부지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자식 7을 거느린 과부는 가물가물 정신을 잃어가는 자식들을 보다 못해 죽물이나마 목을 축여주려고 바가지를 안고 기다시피 최신의 문전에 가서 애절하게 구걸을 했다는 것이다. 전단문서 없는 과부에게 금싸라기 같은 곡식을 줄 리 없었고 과부는 저주를 퍼붓고 죽었다. 오냐 먹을 게 없어서 자식 새끼 거나리고 나는 저승길을 갈 끼다 많은 최가놈 집 구석에 재물이 쌓이도 먹어줄 사람이 없을긴께 두고 봐라. 굶주려 죽은 과부와 그 자식들 원기 때문에 최참판댁에는 자손이 내리 귀하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그 많은 재물을 쌓은 이면에는 죄악의 행위가 있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병약한 최치수는 어떻게 재물을 지키는 데에 일조했을까요? 조준구가 윤씨 부인을 찾아와 금품을 뜯어간 그 다음에 최치수는 서울에 사는 그를 방문합니다. 2살 더 많은 육촌 조준구에게 최치수는 결코 형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출세길을 터기 위해 금품을 갈취해가는 조준구를 멸시한다는 표명입니다. 조준구의 영치 없는 행위를 손보는 것은 최참판댁 담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소임이며 과부인 어머니를 만만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쇠기를 박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무렵 중구는 목이 기다랗고 허약하기만 한 치수의 사람됨을 전혀 간파하지 못했다. 다만 고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청산과부 손에 자란 시골 서방님으로만 생각하였고 어리석고 물정 모르는 위인으로만 생각했다. 중구가 젖비린내 나는 치수로밖에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해 큰 실수였다. 치수가 중구를 안내한 으슥한 뒷골목은 놀랄만한 장소였다. 하층 자빈배들이나 출입하는 초라하고 더러운 갈보집이었다. 이때 비로소 중구는 치수의 본색을 보고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순간 최치수를 물정 모르는 과부의 외아들로만 보아온 제 눈을 뽑아버리고 싶게 후회를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치수의 그런 식으로 중구를 괴롭히는 행동은 상당히 집요하고 잔인했다. 서울에 머문 지 반년가량 치수의 몸은 망가졌다. 헛개비가 되어 마을로 돌아온 그를 목숨이나마 건져준 사람은 문희원이었다. 그러나 문희원은 윤씨 부인에게 다시 자손을 볼 수 없으리라는 선언을 했다. 사실 최치수는 내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천하가 이롭다 한들 나는 그 짓을 아니하겠네. 라는 견해를 친구 이동진에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최치수가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조준구를 괴롭혀서 최참판댁 재물을 지켰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최치수는 그 무렵 구천의 얼굴에서 어머니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고는 주체할 수 없는 울분을 폭발시킬 상대가 필요했고 그 적임자가 조준구였던 것입니다.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겁없는 최치수의 담력은 조준구가 최참판댁 재물을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하는데 기여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준구는 평상과 기녀의 음모를 은근히 부추겼는지도 모릅니다. 최치수가 살해된 후 조준구는 남자 없는 최참판댁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랑채를 차지합니다. 이제 조준구를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 서희입니다. 서희가 11살이 되던 해 윤씨 부인마저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조준구로부터 과연 재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재물을 쌓는 것도 지키는 것도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만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